내가 그래도 선전했던 구간을 보면서 복귀를 해야 돼. 그냥 통으로 쭉 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 지표만 보잖아요. 우리는. 아 됐어, 다 필요 없어, 안 해, 몰라, 이제 끝이야. 그리고 그냥 다 놔버리는 그런 것들을 막아내야 되잖아. 우리는 회사 생활을 할 때 굉장히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통 생각을 해요. 회사를 위해 온 목숨 바치는 그 반대편에 딱 받은 만큼만 회사 너도 안 지켜줘. 그 중간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할 때도 예를 들어서 한 30% 손실을 보고 있어. 그럼 조바심 나거든요. 아, 이거를 더 많이 회복하려면 마이너스 50%면 플러스 100%가 돼야 되네. 쫓기고 막 더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항상 동점이라고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3개월 지금부터. 구간, 6개월 구간, 1년 구간 한번 끊어보면서 내가 동점이라고만 표현하시지 말고요. 그래도 선전했던 구간을 보면서 복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잘했던 때. 네. 그냥 통으로 쭉 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 지표만 보잖아요. 우리는 한 지표만 봐요. 최종 수익률, 그것도 전체 수익률. 이런 것만 보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게 그러면 안 늘어요. 공부도 안 되고 그리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쌓이지 않죠. 제가 처음 우리 그 뵀을 때 네. 우리가 무언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네. 세상에 대한 지식과 철학을 얻기 위해서다. 예.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 그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됐어, 다 필요 없어, 안 해, 몰라, 이제 끝이야. 이제 이렇게 그냥 뭐 무책임하거나 아니면 자포자기식으로 그냥 다 놔버리는 그런 것들을 막아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선전했던 구간을 딱 끊어내죠. 그럼 딱 끊어서 이걸 보면 이때는 그래도 괜찮게 했네. 그럼 이게 약간 동점이 만들어지잖아. 네, 몇승 몇 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래서 잘했을 때는 왜 잘했을 거지? 이때는 왜 이렇게 잘못했던 거지? 이런 분석을 복귀를 양쪽에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폭망, 대성공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끝. 결과만. 네, 그렇죠. 얼마 벌었어. 뭐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심리적 동점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잘했던 구간과 못했던 구간 이걸 다 뜯어내보라는 거예요. 뜯어내보라는 거죠. 마라톤 선수들도요. 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구간별로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똑같이 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왜 프로야구에서도 1년에 144게임이나 뛸 때 네. 월별로 또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그 긴 여정에서 그런 분석을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작년 하반기 때는 좀 선전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좀 내가 좀 바보 같았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좋았어, 나빴어. 이런 얘기들만 한다는 거죠. 진짜 투자 고수분들 보면요. 본인이 잘했던 거, 실수했던 거,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어떻게 했던 거를 다 복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바둑 기사처럼. 심지어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왜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제가 그 강의 가면 그 회사 주식을 그날 받은 네. 강연료의 10% 정도로 사신다고. 5주씩, 6주씩 예. 산다. 네. 그러면서 근데 이 주식은 왜 이렇게, 이 회사는 왜 이렇게, 뭐 사실 그래봤자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회사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 회사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폭등하지?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네,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구간을 잘라내야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쫙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펀드가 참 좋은 상품이잖아요. 네. 근데 펀드가 좋은 상품인데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 공부가 안 돼요. 세부적으로는. 네. 그리고 그 회사나 그 인더스트리를 보질 않게 돼요. 그래서 저도 여전히 펀드를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네. 많은 주식을 조금씩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 주라도 그 회사 주식 가지고 있어요. 관심 갖죠. 그 회사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을 때 절대 그냥 안 지나치. 그렇죠. 한 주라도 가지고 눈이 있어요. 가죠. 네, 보면서 딱 봅니다. 단 한 주를 가지고 있는데 혹은 서너 주를 가지고 있는데도 대표회사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러고 제가 얘기를 한다거나 잠깐만 이 R&D가 부진하지 않아? 이거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건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그만큼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신문을 보라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안 보던 제가 주식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모든 그 경제면들을 다 보게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식 투자 좋은 게 이제 세상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직접 투자도 하고 간접 투자를 통해서도 리스크를 분산을 하고. 네네.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오로지 수익률만 본다는 게 얼마나 지루한 싸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만 계속 보고 있으면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게 번아웃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도 결국 번아웃 오고 지긋지긋해진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뭐냐? 한 종류의 지표만 보고 있게.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다이어트 체중계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예. 되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운동하는데 이게 자극이 되는 게 어디서든 변화가 있어. 혈당이든 아니면 체지방이든 뭐 아니면 전체 중량이든 뭐 골밀도도 막 이러고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체지방이 좀 줄어들었네.
이런 식으로 관심 가지게 돼요. 바뀐 걸 찾게 네. 되니까. 그러면 또 체지방에 관련된 어떤 운동을 하나라도 더 찾아보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런 근육량 뭐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이런 거를 세상에서 어떤 교육기관에서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왜 경제 교육을 안 시켜요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만큼 경제는 학교에서 하나의 교과서로 배운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고는 그렇죠.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라도 내 이론과 철학으로 보고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구간을 계속 끊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필요하고 그 구간을 끊어낼 수 있는 구실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소액이라도 직접 투자는 꼭 하시라고 말씀. 그래서 와이스트리 참 좋은 채널입니다. 그렇죠. 심리학도 배울 수 있고 투자도 배울 수 있고. 그럼요. 그러고 있습니다. 와이스트리. 네. 그 아까 승부차기 얘기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사실 왜 부정적인 것부터 떠올릴 때 축구 선수들도 승부차기에서 사실은 골대가 훨씬 더 넓은데 그냥 한 방향으로 세게 차면 넣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데 골키퍼부터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 뭐라더라? 회색 코끼리 이론이라고 하나? 저기 흰곰 뭐 회색 코끼리 다 마찬가지죠. 머릿속에서 떠올리지 마세요 하면 그거부터 떠오르고 골키퍼 쳐다보지 말라고 하니까 괜히- 정말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골키퍼 한번 보더라. 네. 골키퍼 쳐다보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 또 그렇게 돼요. 네. 신기합니다. 네.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축구 잘하는 선수들은 땅만 보더라고요. 승부차기 할 때 진짜 네, 위대한 선수인데도 공만 쳐다봐. 네. 근데 앞에서 일부러 골키퍼 막 이러고 있어. 자기 보라고. 이것도 심리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떤 선수는 땅만 보고 또 어떤 선수는 자기가 넣어야 될 고기만 떠올리고 왜 계속 쳐다보면 이제 골키퍼가 거기를 들키니까. 예상을 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땅만 쳐다보면서 자기가 넣어야 될 방향만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시선은 땅을 보고 있지만 심리적 시선은 자기가 가야 될 때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고수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시선은 무관한 데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심리적 시선은 항상 그걸 생각하는 거죠. 네네네. 감이 있으니까 네네. 많이 차봤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육체적 시선과 그 다음에 심리적 시선은 양쪽 다 집중력 있게 아주 고집스러울 정도로 이쪽을 보고 그 다음에 고집스럽게 저쪽을 보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주 그래 나는 직장에서는 일만 할 거야 라고 고집스럽게 땅을 보듯이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디를 보는지 떠올리는지 아세요? 내가 가야 될 퇴사 후의 미래를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회사와 내가 윈윈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은 퇴사 후를 걱정하니까 땅을 안 봐요. 그러면서 계속 어디를 보는지 아세요? 내가 가야 될 골대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상대방 골키퍼가 알아채리는 거야. 읽고 있어. 네, 그 상대방 골키퍼가 누구냐면 직장 상사예요. 아니면 회사 인사팀이에요. 무슨 짓 하는지. 그렇지. 네. 벌써 눈에 띄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상사 눈치를 보는 거죠. 상대방 골키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가야 될 길도 못 가고 그 다음에 지금 해야 되는 페이스도 말리는 경우들이. 그래서 제가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강연을 해보면 지혜로운 분들일수록 요 말에 되게 반응. 어떤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패튼 장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패튼 장군이 사실은 전쟁광처럼 비춰지지만 부하들이 가장 따랐던 지휘관이라는 게 대부분 전사 연구자들이거든요. 네. 야, 이게 또 이제 또 전쟁 패튼 장군 얘기하면 또 이제 우리 또 이제 밀떡 분들 또 이제 다 네네네네네. 이제 밑에 댓글 엄청 날리겠다 이제. 근데 어쨌든 그 패튼 장군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많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패튼 장군이 이랬대잖아요.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놈이 나라 위에 전쟁터에서 죽는 놈이다. 그런데 네가 전쟁터에서 전투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한테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죽지 마. 하지만 열심히 싸워야 돼. 그래서 그 결과 그게 생존율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네가 고향에 제대로 가려면 무모한 공명심이나 아니면 쓸데없는 그 모험심으로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어줍지 않은 애국심으로 네 목숨을 버리지 말고 최대한 너의 생존력을 높여서 전투에 최대한 힘을 발휘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가 한 명이라도 더 고향에 살아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녁에 윈윈 하자는 얘기. 뭔가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가 막 오판해서 그렇죠. 목숨을 잃지 말고 그렇죠. 전략적으로 행동하자. 네. 냉철하게. 그러니까 패튼이 생전에 제일 바보 같은 군대로 일본 군대를 얘기해요. 저것들은 뭐지 도대체? 맹목적으로. 이게 가장 생존율이 떨어지잖아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네, 다 그냥 네. 나가고 죽을 거 그렇죠. 알면서 나가고. 네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사 생활을 할 때 굉장히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통 생각을 해요. 회사를 위해 온 목숨 바치는 회사가 곧 나다. 그 반대편에 야 딱 받은 만큼만 회사 너도 안 지켜줘. 그 중간이 뭐냐면 회사도 살고 나도 살고 이걸 자주 고민하시라는 그게 거예요. 좋죠. 자주 고민하시라는 이제 그런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시선을 두 개를 가지는 거죠. 이건 딴 주머니를 차는 게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심리적 시선 때문에 마땅히 가야 될 육체적 시선을 관리를 못 해요. 네. 그런데 또 육체적 시선에 또 심리적 시선이 지배당하는 경우도 많죠. 예. 그러니까 육체적 시선에 심리적 시선이 지향점을 잃고 지배당하는 게 바로 뭐냐? 직장이 곧 회사가 곧 나다. 이런 사람들이고. 어른들은 좀 그랬죠. 옛날에. 그렇죠. 예. 반대로 심리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시선 때문에 육체적인 시선, 지금 내 몸이 있는 곳에서의 시선까지 망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 가서 보면 보이잖아요. 직장에서 다 딴 생각하는 분들. 그럼 이제 그쵸? 젊은 친구들 좀 그럴 수 있고. 네네네. 예. 그 둘 다 정답 아니라는 거죠. 두 시선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페널티킥 연구는 두 시선의 분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걸 보여주는 연구. 네. 그러니까 당신의 몸은 회사에 있으니 최선을 다해 당신의 육체와 육체적 시선은 회사에 묶어두라. 하지만 당신의 심리적 시선은 반드시 퇴사 이후에 가야 될 지향점들을 생각해라. 그래야 회사도 살고 당신도 살며, 그리고 좀 더 추적을 해보면 그래야 좋은 퇴사가 가능해지고 나의 첫 번째 직장, 나의 메이저 커리어에서 좋은 아름다운 이별을 해서 두 번째 커리어도 좋아지더라고요.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책에서 다 상술하진 않았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에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이른바 부메랑 이펙트, 재입사자들이 오히려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하는 아주 글로벌 기업에서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 회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예전에는 재입사라는 개념도 거의 없었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재입사라고 하는 건 배신했다 떠나는 사람인가? 뭐 이런 느낌들. 근데 뭐 사실 제가 회사 명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자문하고 있거나 제가 관여하고 있는 꽤 많은 기업에서 인사 담당하시는, 인사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분들이 저한테 가끔 이런 하소연을 하세요. 아, 요즘 예전에 전혀 안 해봤던 고민을 하게 돼요. 뭔데요? 아니 그 기업 부서장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 부서는 재입사자들로만 팀을 꾸려달라고 해요. 오? 난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회사를 나갔다 그 회사로 다시 복귀하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물론 재입사라는 이유만으로 팀을 꾸리지 않죠. 그런 왜냐? 사람들 많지는 않을 텐데요. 이젠 꽤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알고 인더스트리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아는 그런 사람들 중에 좋은 성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떠날 때 잘 떠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잘 떠났다라는 건 잘 떠났다 이게 아니겠죠. 아, 원만하게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떠났고, 그러면서도 그 평판을 잘 유지하면서도 자기 기량을 떠난 이후에도 잘 유지하고 발전을 했으니 다시 들어올 때도 좋았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런 사이클을 그릴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네. 정말 기업 문화가 많이 바뀌어요. 물론 모든 분야가 이렇게 바뀐 건 아니죠. 그런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겠죠. 이거를 부메랑 이펙트라고 해요. 부메랑 효과. 그래서 온보딩이 잘 된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예 사업 분야를 재입사자들로만 꾸리는, 특정 사업 분야를, 부문을 재입사한 분들 위주로 꾸리는 그런 회사들도 이제 나오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윈윈 해야 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평소에도. 예. 그러니까 약간 프로야구로 따지면은 이제 고향팀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 고향팀으로 다시 돌아온 선수가 뭐 예를 들면 뭐 양준혁 선수, 예. 그렇죠? 네. 해외 나갔다가 다시 또 또 고향팀으로 돌아온 가는데. 뭐 그런 선수들도 있고, 이대호 선수. 그러니까 제2, 제3의 양준혁, 이대호 같은 그런 직장인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네. 그러니까 항상 두 개의 시선을 모두 다 건강하게 유지. 그게 바로 페널티킥 연구로 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두 개의 시선이라는 게 이게 우리 뭐 사시를 뜨라는 건 아니고 그렇죠. 마음의 네, 눈과 네. 그리고 이제 현실의 눈을 같이 이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 이게 상당히 또 직장 생활을 또 건강할 수 네, 있는 네. 거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왜 우리가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잘못된 말이라고. 부러워해야 이길 수 있다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예전에 기억 네.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이제 한번 왔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이대호 기자라고 그때 네네네. 이제 이 기자님 참 부러운 게 하나 있어. 뭐요? 이랬더니 아니 책을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저는 책을 진짜 막 약간 중고 헌책방도 그렇게 정리 안 해놨을 거예요. 진짜 엉망진창이거든요. 근데 왜 이대호 기자가 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책을 이렇게 놓으면 죽어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놔야 돼요. 공간을 낭비하고라도. 네. 아까 보니까 저기도 저렇게 해놔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읽는다 그랬어요. 손이 가게. 그래서 제가 그때 이대호 기자가 나 좋아하는구나. 네.
부럽다고 했는데 그 능력을 가지게 조언해주면 나를 좋아하는 거고 못 내가 따라하게. 부럽다라고 했는데 못 안 알려주면 나 싫어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질투하면 알 방법이 없어요. 질투는 우리가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네네네. 아니에요. 질투하면 지는 거지. 부러움과 질투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주 쓰는 예가 뭐냐면 옆집에 있는 이대호 농부는 좋은 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좋은 소를 하나 구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막 밭도 잘 갈고 그다음에 이제 농사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질투하면 저 집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러운 건 뭐냐면 나도 그런 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질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느끼는 그 대상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주로 기반이 돼 있고요. 부럽다라고 하는 건 나도 그걸 가지고 싶다라고 얘기. 그래서 제가 계속 질투하고 있으면 야 소가 뭐가 필요해, 야 소 있어봐 힘들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그러니까 저는 끝내 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옆집에 가서 야 이대호 씨, 아니 소가 있으니까 너무 부럽다. 나도 그런 소는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대호라는 농부가 김경일이라는 농부를 좋아하면 이렇게 하면 소를 좀 구하기가 쉬워. 거기 갔더니 쌀 몇 마리 몇 섬에 또 송아지를 또 주는 데도 있대. 알려주지. 근데 저를 싫어하면 그건 안 알려주게. 그럼 부럽다라고 하면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나는 거야. 그 질투하면 가만히 있는 거지 그냥. 혼자 마음속으로 네, 막 그렇죠. 싫어하고 막. 심지어는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긴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꽤 부럽다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잘해서 아주 쏠쏠한 재미를 봅니다. 뭘 좀 얻어내시나요? 네. 그러니까 부럽다라고 얘기하면 부럽다 얘기하면 진짜로 알려줘요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 너도 이렇게 해보면 너도 이렇게 하면 알려줘요. 근데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입을 꼭 닫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얘기를 해줄 수도 없는 거죠. 마음속으로만. 네네. 그래서 제 주위에 진짜 고수들이 있죠. 심지어는 강자들, 강한 자들은 아주 흔쾌히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김 교수 부러워 그런 능력은. 그러면 제가 아이고 회장님, 아이고 대표님 이게요. 제가 오히려 심지어 깊게 생각을 해봐요. 그분이 나한테 부럽다라고 얘기했던 그 측면을 내가 어떻게 가지게 된 거지? 라고 하면서 반추를 또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예를 들자면 다양한 사람들한테 같은 내용이라도 한 종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한테 강의를 해봐야 그런 측면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심지어는 제가 추리까지 해서 얘기를 해드리죠. 제가 여기 단서 있죠. 제가 그 회장님, 그 대표님 혹은 그 친구를 좋아할 때 나도 모르게 나도 열어주게 되는 거네요. 열어주게 돼요. 그게 부럽다는 표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부럽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투와 구분하셔야 돼요. 네네. 그러면 또 부럽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다 보면 이게 모든 건 종량제라는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허구한 날 부럽다고 살진 않아요. 왜? 인간에게는 아주 또 그 저편에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부럽다를 그렇게 남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럽다 하다 보면 이게 꼭 부러운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지향하고 싶은 것. 그럼 너무 좋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의 길을 편리하게 알려주는 사람들을 만나. 그래서 저는 왕부럽, 와 부럽. 이런 이제 이런 자기만의 시그니처 부럽다를 또 이제 또 좀 하죠. 네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부럽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맞아요. 네. 부럽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꼭 하나 더 물어보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나보다 고수인데. 그래야지 좀 빼올 수 있더라고요. 나보다 고수인데. 저는 이제 저보다 어린 사람한테도. 근데 예전에 저 젊을 때는 질투심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 책에도 나옵니다. 막 그 열등감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저게 없지? 괴로워하고. 근데 그래봐야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다가가고 부럽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 간다는 의미 중에 또 하나가 허심탄회하게 부럽다라고 자기보다 후배 세대나 심지어 자녀 세대에게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진짜 성숙하면서도 지혜로우면서도 제가 느끼죠. 이 사람 강하구나. 강자들이 보면 부럽다는 얘기를 너무 흔쾌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열등감이 없어요. 그래서 역으로 그걸 느껴요. 열등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대단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오히려 느껴요. 제가 김경일 교수님은 정말 부러워합니다. 책도 많이 쓰시고 책도 나온 대로 잘 팔리고 베스트셀러 올라가고 부럽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5분에게는 저희가 책도 선물해드리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아요 이거 찍어주시는 건 기본이시고 부럽습니다. 해서 여러분도 부러움뿐만 아니라 부의 심리학을 또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게 거의 바로바로 실전 응용에 들어가시는 걸로는 대한민국을 정복하실 뿐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역시나 많이 배웠습니다.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